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희애신입니다. 위크엔드 에디션을 보통 로스앤젤레스 날짜로 토요일에 방송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주로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하는 미국에서 보는 한국을 어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리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성공이냐 실패냐 누구에게 얼만큼 좋았고 나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악의 또 최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그 진보와 보수 매체와 그쪽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미국이니까 보는 그 양측에서 다 좀 지나치다 쉽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지나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싶은 그런 부분들까지 어제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어떤 규정과 판단과 말 자체가 누구 것이 항상 100% 옳다는 있기가 힘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서로 일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로 나온 내용들은 아주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미국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뉴스가 하노이 회담과 마이크 코엔의 의회 청문회였기 때문에 마이크 코엔 의회 청문회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오해하고 보도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오해하는 것도 있고 아예 그 보도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보도라기보다는 어피니언 리더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미국에서는 하노이 회담보다도 마이크 코엔을 더 많이 했느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송하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미국 그 매체들이 어떻게 마이크 코엔의 그 의회 청문회를 하노이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방송했는지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일상생활이 있고 본인들 기사 쓰고 방송하고 해야지 되는데 딱 그 휴식 시간 이런 거 다 빼고도 6시간이 넘는데 그걸 다 보셨어요? 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팍스는 그렇지 않았는데 CNN만 그쪽 그 청문회에 집중했다. 아닙니다. 팍스도 청문회 전체적으로 그 중계했고요. 6시간 넘는 거 CNN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설령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국에서 하고 계시고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는 아무리 목적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좋게 도움이 되려고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현실과 진실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만 이게 성공할 수 있잖아요.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잘 보셨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좋아하죠. 다 좋아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성공은 아니죠. 회담이 깨졌으면 원래는 잘 하려고 하는 것이 회담인데 그게 깨졌으면 성공이 아니잖아요. 해서 오늘 아침에 또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죠. 그의 뜻대로 됐다. 물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 볼튼이 오늘 아침에 그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이라는 CNN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자문들이 CNN이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아무리 욕하지만 그래도 이런 방송과 신문과 인터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팍스의 무지막지한 그 같은 그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때로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 줄줄이 앉혀놓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시청률 쫙 올리는 그런 매체보다는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나 이런 곳을 믿는 거죠.
대통령도 인터뷰하잖아요.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의 잭 테퍼, 이 사람도 결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잭 테퍼가 진행을 했는데 이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존 볼튼이 출연을 했어요. 잭 테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것을 가져온 것이 없지 않느냐. 그에 비해서 김정은은 뭐 국제 무대에 미국 대통령과 2번이나 섰고 게다 대고 이제는 한국에서 보도가 됐더군요.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완전히 그 중단하기로 했죠. 그런 거 보면은 트럼프가 이긴 것 아니냐 하니까 존 볼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완전하게 성공한 것이다.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성공한 회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잭 테퍼와 존 볼튼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t seems as though President Trump doesn't have anything new to show for the summit. Kim Jong-un got a second face-to-face meeting with the American president, building his clout on an international stage. Now we're told South Korea and the U.S. are scaling back major joint military exercises. Did this summit end up helping North Korea more than the United States? No, I think it was unquestionably a success for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 president protected, defended American interests. The possibility was there for North Korea to make a big deal with us, to do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exchange for the potential for a very bright economic future. The president wanted to make that big deal. He pushed very hard for it. The North Koreans were not willing to walk through the door. 네, 여기서 조금 멈춰 보겠습니다. 지금 잭 테퍼가 얘기를 했죠. 이 회담이 그러면 미국보다는 김정은에게 더 이득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존 볼튼이 그렇지 않다. 이 회담에서 우리는 그 미국 대통령을 보호를 했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뭐 예를 들면 핵시설을 다 이렇게 하고 존 볼튼은 핵 물질 등등까지 영변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이 다 하면은 우리도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문을 열어줬는데 북한이 그 문에 들어오지 않은 것뿐이다. So now we'll see what happens, but in terms of the outcome, the president has conducted this diplomacy different from prior administrations. All three prior administrations that addressed this question failed, so he's trying a different route. Kim Jong-un himself said at the last meeting, we're going to go through many stations before. 네, 지금 지난번에 3번의 대통령들과는 다른 길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전으로 전략적인 인내라던가 아니면 더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많이 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어제 미국에서 보는 한국에 제가 충분히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한국의 이제 진보 언론이건 보수 언론이건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존 볼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페이크 뉴스 하면서 CNN에 출연하잖아요. 대통령도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고 마이크 펜스 대통령을 무조건 올소 하는 뭐 포지셔닝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유난한 그런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떤 기고문을 부통령 이름으로 보내야지 된다 할 때 브레이트바트 이런 데 안 보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가짜 뉴스도 많이 퍼뜨리고 하는 극우적인 브레이트바트에 보내는 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에 보내거든요. 마이크 펜스도 뉴욕타임스에 보내거든요. 그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예를 들어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 이런 사람들이 뭐 TV조선이나 또 뭐 비슷한 매체에 출연하나요? 안 하죠.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멀리 있으면서 잘 모르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거예요. 하노이 회담 직전에 로카나라는 캘리포니아의 17지구 실리콘밸리 그쪽 다 포함하는 곳이에요. 그쪽에 초선 의원입니다. 인도계. 이 초선 의원이 종전을 선언을 해야지 된다 해서 이제 그 결의안을 발의를 하고 모두 20명이에요. 거의 이제 신참 의원들이 많고 가끔 중진 의원들도 있긴 있었어요. 앤디 킴 역시 이번 초선 뉴저지 3지구에서 이긴 그런 사람도 들어갔고 역시 앤디 킴도 버락 오바마가 지지를 했었던 사람이고 이번 선거에서
이 로카나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도에 당선됐는데 이 사람도 오바마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종전선언을 결의안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들이요. 20명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많이 대단히 크게 보도를 하면서 누가 적이고 누가 그 아군인지를 잘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과 일을 해야지 된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많이 그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결의안 별거 아닙니다. 미국에서요. 지난해에 결의안이 통과된 게 뭐 발의된 건 수도 없고요. 758개입니다. 하루에 한 2개꼴로 결의안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116대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한 87개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결의안은 통과가 되는 것이고 물론 그것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난리칠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오바마를 얼마나 욕하면서 이 사람들 다 오바마 물론 버니 샌더스의 지금 2020년 대선 나가는데 이 로카나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버니 샌더스, 버락 오바마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고 초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이런 결의안은 누구나 발의할 수 있어요. 의원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결의안이죠. 법안을 발의하기가 힘들잖아요. 빌 같은 것을. 물론 뭐 경력이 많은 사람이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홍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로카나 의원이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앤디 김 의원이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한국말도 어느 정도 알아듣기는 하기 때문에 뭐 영어가 훨씬 편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다가가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거리감이 있으니까 잘 모르면서 누군가가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한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근사하게 얘기를 한다던가 소리를 높여서 얘기할 때 보통 그런 쪽에 관심이 평소에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다 사람마다 일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 그런 그 언어와 발표에 대해서 무조건 크레딧을 주고 아 그렇구나 하고 믿지는 마시라. 제가 요즘에 방송을 하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로카나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42살밖에 안 됐어요. 지금 무기위원회에 있으니까 이런 안을 발의할 수 있었던 건데 마이크 혼다 의원을 이긴 사람이에요. 마이크 혼다 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나 한인 사회에서도 마이크 혼다 의원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이 로카나 의원 막 추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를 이겼고 과거가 어떻고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마이크 혼다 의원을 8선 의원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로카나 의원은요. 선거 기금 모금할 때도 아주 젊은 사람들의 그런 깨끗한 특색이 있어서 개인에게만 돈을 받았지 어디 무슨 큰 회사 이런 데서도 돈을 안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고 3.1절 즈음에서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은 끝나야지 된다 하고 결의안을 발의한 사람이 로카나라는 사람인데 그 로카나가 이긴 사람이 마이크 혼다라는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해서 한국인들에게 오랜 동안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미국의 CNN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남북회담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입장이 다르다고 무조건 적으로 돌리고 가짜 뉴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 사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이 어딨고 동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 국제사회잖아요. 우리 집안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존 볼튼이 대통령이 그렇게 가짜뉴스라고 하는 CNN에 출연해서 이 중요한 시간에 말을 하는 것처럼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첫 번째 중요한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이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고, 많은 그 유튜브에 어제 제가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마이클 코엔의 청문회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 협상 당사자 자체가 굉장히 그 예민했었다는 거. 왜냐하면 인앤아웃을 다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그 10년 이상을 대통령과 함께 다니면서 아주 더러운 일만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밤에 잠도 못 자고, 그쪽 시간으로는 밤이었잖아요, 새벽.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내일 중요한 회담이 있는데 얼마나 그 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정적이지 않았겠어요. 백악관에서 사인하는 그 책상까지 다 베트남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서명을 할 뜻이 있었다는 건데, 결국은 이 청문회가 그 미국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이 없고 새로운 내용이 없었어도 이걸 봤거든요. 그게 아주 정말 대단했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뭐 그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일본에 대해서, 제가 일본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안창호 선생도 뭐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일본이 완전히 비참한 꼬라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이웃 아니냐. 일본이 좀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걸 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언제적 안창호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안창호 모르는 세대가 많다. 구시대에 뭐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왜 우리가 먼저 일본 정부를 이해해야 하나요?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세요. 미국이야 수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미개한 조센징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모든 걸 다 뜯기고 대놓고 오사카 경찰한테 토인이라고 멸시당해도 숨죽여 사는 오키나와 사람들, 혹은 불합구민 꼴보다 더 비참해지는 거라고요. 박근혜 때 성노예 할머니 문제 뭉개버렸더니 아베가 뭐라고 나오던가요? 털끝만큼도 사과할 마음 없대요. 그리고 뭐 등등 자국민 대피 매뉴얼 들고 나온 것, 한반도 선제 타격론 등등. 그냥 반들의 베이스는 정한론이니까요. 일본이 먼저 바뀌기 전엔 충분히 이런 냉각기도 괜찮습니다. 나는 조센징이 되기 싫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우영 씨라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순진하게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사과를 받으려면 제대로 받고 용서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화해를 하면 뒷말하지 않을 정도로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입장 다르고, 그 전에 먼저 정부가 돈 받고 정리 끝났다고 도장 찍어준 뒤에 민간에겐 배상도 안 하고, 그런 허접한 행함까지 다 고려해서 일본을 상대해야지 과거 정부의 한 일은 다 몰라라 하고 현재에만 집중해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단판 짓자는 건 무리, 나아가 제3자가 볼 때는 좀 우스꽝스러운 땡깡으로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3국인 미국에 살면서 미국과 일본은 적으로 싸운 뒤에 어떻게 동맹이 되었나. 왜 미국은 쉽게 쪄있지만 미국도 일본과 싸운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독일과도 마찬가지로 미국 싸웠지만 어떻게 동맹이 되었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는데,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자는 거예요. 지금 연애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애한다고 연애하는 듯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저렇게 파토내고 나오는데, 첫 번째 데이트나 마찬가지인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이건 그 연애하는 게 아니니까 냉정하게 미운 거 미운 거고, 일이 되게 딱 좀 차갑게 생각을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뭐 결국은 이제 미국에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서로 원하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국내 상황 등등에 따라서 이것 영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내놨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미국을 믿지 못하는 그 정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내놓느냐 하면서도, 이제 서로의 보좌관들은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도 이제 판단 미스도 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어제 전해드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두 사람이 사이가 좋다고 북한이 핵실험이라던가 아니면 이란의 핵을 판다던가 그걸 미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한다고도 보장 못하고 그런 것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키 리졸브나 독수리 훈련을 원래 약속했던 대로 중단하기로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 핵 발사를 할지 who knows 실험을 할지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 나라들이 잘 해야지 되는 거고 북한 매체를 보면은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그 직전 만나고 나서까지도 빨리 보도를 하기는 했지만 중간에 좀 흥미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김영철과 마이크 폼페오였던가요? 김영철과 마이크 폼페오 같이 앉아있는 뭐 그런 사진도 싫고 했는데 리용호와 볼턴 사진은 안 실었어요. 그런 사진도 북한의 그 조선통신 같은 데서 실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 가면 성공했다고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그 이후에 그 행보를요, 갑자기 되게 많이 올렸습니다. 10개도 넘어요. 베트남에서 회담이 끝나고 나서 베트남 주석을 만나고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하고 한 게 그게 기사가 10개도 넘고 거기에 사진도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은 2가지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북한의 분위기는 알 수 있고 기본은 이런 거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모두 자신들의 이득만을 따질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득만을 따진다고 욕할 것 없다는 얘기가 이제 제 생각이에요. 당연하죠. 자신들 국가만 다 지금 안 그래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한도 다 마찬가지죠. 일본도 납치 따지는 거 뭐라고 하지 말고 중국, 러시아도 다 자기들의 이득을 따지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구나. 욕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구나 하면서 계획을 짜야지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지금 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저는 사실과 꼭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 그 아이슬란드에서 고르바초프 만났을 때 실패하고 레이건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와 지금 사람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고 그 회담 자체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깨버렸고요. 다시 뭐 중거리 이런 거 한다고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는 똑같아요. 고르바초프도 처음에 레이건에게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편지를 레이건이 감동할 만한 편지를 김정은과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레이건과 그때의 고르바초프 우리는 고르바초프가 미국이 좋아하는 옐친에게 밀린 것을 알지만 고르바초프가 그 피해 전쟁을 싫어한다는 것, 그 평화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기서 멈추고 말았다는. 그래서 구소련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보면은 세계로 보면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자유세계에서는 푸틴은 그게 싫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의 마음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큰 지도자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지금 남한의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기한다고 믿고 있는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핵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라도 갖고 있으면서 경제 제재를 좀 풀어서 사람들이 불만하지 않으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한반도 평화를 생각해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것 인정하셔야죠. 트럼프 대통령 별로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 세계 그림, 지도, 이런 미국의 아주 거대한 국익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거 여러 가지 잘못되면 탄핵당하거나 아니면 재선에 되지 못하면 감옥 가거나 오로지 모든 문제를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여기에 이제 비극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 핵 문제가 풀어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냉정하게 알고 가자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존 볼튼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미국에서는 느낍니다.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노이에서 온 지 며칠이 됐다고 베네수엘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그 마이클 볼튼이 여러 군데 뭐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요. 트로이카 오브 티라니. 그 세 개의 국가, 트로이카 아주 그 폭정적인 국가,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얘기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그런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와 미국은 손잡으면 안 된다. 쿠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압박을 해봤지만 케네디 시절부터 그게 통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특징이에요. 북한이나 쿠바나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더 강해지고 내부 결속력이 생기고 지금 베네수엘라도 미국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도 심지어는 주민들이 국가에서 어떠한 그 식량 같은 것을 제대로 못 주면은 마음은 편하다고도 얘기해요. 지금은 뭐 예전처럼 완전히 뭐 얼만큼씩 굶어 죽는 그런 형편은 아닐 테니까 국가에서 그만큼 밥을 배불리 못 먹여줄 때는 또 그에 상응해서 어떠한 뭐 시키는 것도 적대요. 압박하는 것도.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속은 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미국 욕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볼튼은 계속 극우적인 그 자이르 보우소나우 그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이런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의 관계를 완전히 더 나쁘게 하려는 이렇게 가는데 그게 좀 통하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도 정말 이게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제 그 뉴욕타임스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썼는데 미국은 북한과 한국을 다 무시하니까 미국 믿지 말고 남북한이 알아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런 꼴이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그 자칭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국민이 뽑은 그 마두로라는 현 대통령 그 사이에서 그 국민들이 이거 좀 뭐 너무 그 현 정권이 마두로가 부패도 하고 밥도 못 먹여주고 또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과이도를 한번 해봐 하다가 그런데 이거 외세잖아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외세에 존 볼튼은 정권 교체해야 된다면서 또 뭔가 군사력까지도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왜 미국과 러시아가 의논을 합니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하노이에 와서 베네수엘라가 못나서 그렇죠. 하노이에서 미국에 와서 그 폼페오가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르게이 나블로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베네수엘라 문제 좀 의논 좀 하자. 왜냐하면 그 직전에 세르게이 그 나블로프가 바로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요 외부 힘에 의지하지 말아라. 본인들도 거기 군대 보내고 다 하면서 그러면서 위선적인 인도적인 도움이다.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사람 도와준다고 뭐 물건 갖다 놓고 하는 거 그거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이크 폼페오가 전화를 걸어서 자신들끼리 베네수엘라를 놓고 밀고 당기기 하는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가 뭐 좀 뜯어먹을 거 없는가 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 러시아도 아직까지는 계속 마두로를 지지하면서 뭐 그러면서도 또 미국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터키의 그 대통령과 똑같아요. 사우디의 자말 카쇼기 살해 이후에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서 본인 그 터키 땅에서 일어난 일이다 해서 요렇게 저렇게 하면서 양쪽에서 얻어내려고 했었던 러시아 외무장관이 마두로 현 정권을 지지하면서도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논의할 뜻이 있다. 예, 베네수엘라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그 러시아가. 그래서 이제 그 폼페오가 얘기하기를 뭐 베네수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노스코리아도 역시 러시아와 앞으로도 의논을 해야 되고 이번 전화에서도 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남북한이 어느 정도 그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합의를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이 미국에서도 보여집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다 서로 이리저리 뭐 눈짓하고 눈짓 코치하고 이러면서 자신들 이득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에서 돌아오자마자 보수 정치 그 행동 컨퍼런스요, CPEC이라고 약자로 부릅니다. 이 CPEC에 가서 대통령 역사상 아마 가장 긴 연설 아니었던가 생각이 드는데요. 2시간 연설을 했어요. 이제 계속 진행되는 그런 공화당이 뭔가를 그 다지는 정치행동 컨퍼런스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서요, 왼쪽을 무대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무대 앞에 성조기가 있었거든요. 성조기를 막 몸을 흔들면서 펭귄이 딸랑딸랑 걸어오듯이 성조기를 꽉 껴안아요. 우선 성조기를 꽉 껴안고 거기에 이제 애국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성조기를 꽉 껴안고 막 몸을 좌우로 그 성조기를 잡고는 뭐 막은 아니지만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나 그만큼 뭐 애국적이다 뭐 이런 그 표현을 보여주고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 연설문 그대로 안 했고, 그러니까 2시간이 된 거죠. 그 오프 스크립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이. 내가 오프 스크립트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어 하니까 사람들이 발을 굴렀고, 중국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박수 쳤고, 힐러리 가두자 이런 말을 여전히 거기서 했어요. 락커 업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나중에 거의 끝날 때 별로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이렇고 이런 상황 정도. 그리고는 뭐 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서 페퍼다인 유니버시티라는데 유학 오는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여기가 뭐 예전에 누구였었죠? 제가 혼돈이 될까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한국에서 유명했었던 그 정치계와도 연관된 뭐 그런 가정의 그 자녀도 다니고 했었던, 그래서 유명해졌죠. 한국인 교수들도 있어요. 여기서 교수 일하다가 한국에 가서 뭐 좋은 일자리 잡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에서 이 주최자가 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라이브로 볼 수 있겠다면서 미국의 대학교에서 3군데에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다. 뭔가가 만들어져서요. 이제 쫙 말하자면 텔레비전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리버티 유니버시티. 굉장히 이 대학 학장도 문제는 많고, 대통령이 좋아하죠. 이 종교적으로 이 종교와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뭐 이런, 그리고 콜로라도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 크리스천이니까 역시 또 뭐 여러 가지 뭐 내용 뭐 연결되지 않으시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복음주의 뭐 80% 정도 지지하는. 그런데 여기에 한 군데 나머지 대학이 캘리포니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주최 측이. 저 멀리 캘리포니아주의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페퍼다인 유니버시티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치 성향이 있고, 페퍼다인 유니버시티의 총장이 이건 완전히 그 당파적인 그런 그 컨퍼런스인데, 이 생중계를 한다는 것은 페퍼다인 그 총장이 학교를 어떤 형태로 그 허락을 하느냐, 분위기를,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저는 페퍼다인 유니버시티가 여기에 속해서 조금 의외였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냥 정리만 해드리고 제가 가장 그 인상적이었었던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 뭐 비상사태 선포, 멕시코 장벽 쌓는 것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뭐 한 대로 뭐 의회에서 다른 곳에 배당한 돈을 끌어 쓸 수는 있겠지만 공화당에서도 반대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의회에서 뭐 하원은 큰 표 차이로 이겼고 지금 상원에 보내서 18일 안에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며칠 지났고요. 랜드 폴이라는 자유주의적인 이 공화당의 상원 의원도 그 안에 반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4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원에서도 통과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하고 의회에서 돈, 국방부에 뭐 군기지 짓고 하는 돈을 끌어다가 멕시코 장벽 쌓는 데 쓰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랜드 폴이 돈을 적절하게 쓰지 않는 것을 나는 지지할 수 없다. 돈 쓰는 것은 의회가 하는 일이다. 그게 바로 미국의 체크 앤 밸런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오스카 시상식도 있었네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저의 의견을. 지금 그린북이 됐잖아요. 그린북이라는 것 자체가 62년도가 영화 무대였으니까요. 아주 유명했었던 그런 그 피아니스트, 재즈 피아니스트, 흑인. 이 사람이 클래식을 공부했지만 도저히 그 흑인이 클래식 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이제 뭐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다큐성이죠. 그런데 이 그린북이라는 게 그 피아니스트가 쭉 남부까지 저쪽까지 알라바마까지 흑백 분리 시대에 연설을 하러 다닐 때 바디가드 겸 운전기사를 고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가드 겸 운전기사는 그 당시에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태리계고요. 흰 사람이고 굉장히 흑인을 아주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람. 그런데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제 시각이 바뀐 거죠. 이 그린북이라는 자체가 이 두 사람이 다닐 때 이 사람은 돈 없는 운전기사인데도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이 그렇게 많고 지위가 좋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뭐 예를 들어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다만 색깔만 까맣다 뿐이에요. 이 사람과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같은 호텔에 잘 수도 없고 해서 흑인이 묵을 수 있는 곳을 적어 놓은 것이 그린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을 탔더니 이 작품이 작품상을 탔더니 뭐 아니다 형편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스파이크 리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드라이빙만 하면 이게 나에게 나빠 내가 저 하는데 옛날에 왜냐면 그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가 그 1990년도에 Do the Right Thing이라는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를 누르고 이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 물론 뭐 대단하고 성대하고 그 화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없었지만 아주 그 소박하게 그 이슈에 집착을 이슈를 쭉 몰고 갔고 굉장히 저는 참 좋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게 본 영화는 사실은 가브나움이거든요. 그 레바논 소년의 영화. 이게 이슈상으로도 가장 그 컸고 인류에 관한 문제니까. 그리고 저는 두 번째가 그린북이었고 세 번째가 로마였어요. 로마를 그 싫어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루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진지한 영화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로마 재미없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로마가 재미있으려면은 여러 가지 좀 그 관심이 평소에 있으셔야지 될 게 있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이 멕시코의 계층 사회라든가 아니면 멕시코의 그 민주와 또 독재 정권이 국민을 어떻게 다뤘는가를 충분히 한국인의 입장으로서 대입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관심도 있으셔야지 이게 재밌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여권 영화잖아요. 페미니스트 영화잖아요. 그 주인 여성도 그렇고 하녀도 그렇고 해서 로마도 좋은 영화고 콜드워가 저는 네 번째로 좋았는데 이 영화는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의외로는 아니고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순수성도 더 한 것 같고 순진함도 더 오래 킵하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그 환상이라고 할까요? 현실성도 남성이 여성보다는 더 현실에서 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맹목적인 사랑 같은 그런 것을 원하시겠다 하는 뜻에서 여자인 저보다는 남성들이 콜드워를 더 좋아하셨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이 보헤미안 랩소디였고요. 그 다음이 그 페이보릿이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워낙에 그 퀸을 좋아했고 퀸의 음악을 많이 들었고 퀸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영화에서는 그저 그 군중 심리 쾅쾅쾅 하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의 뭐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서의 공연 같은 것도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그게 5번째, 6번째가 페이보릿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은 굉장히 글쎄요. 미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좀 remarkably 아주 현저하게
프로그레시브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비해서. 불과 몇 년 전에는 도대체 블랙 작품도 안 오르고 그 후보들도 안 오른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그린북의 그 배우가 뭐 조연상도 받았고 그 배우가 문라잇에서도 역시 조연상 받았잖아요. 문라잇은 어린 그 세 명이 그 주연이니까요. 그리고 그린북 이번에 뭐 스파이클리의 영화도 그렇고 블랙 영화가 많이 이 작품상의 후보에 오른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역시 그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론. 항상 그게 여론이 너무너무 그 중요한 거죠. 이번에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것을 뭐 아카데미 그 회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시대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카데미 시상식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의 그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이 1위, 2위가 이렇게 된 것이 당내와 그리고 전체적인 국민의 지지로 이렇게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영화계나 아니면 미국의 연방 대법원권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그렇게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뒤에서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었던 뉴스가 이번에 이건데 이 뉴스는 마이클 코엔이라는 사람이 청문회에 나와서 6시간 이상, 뭐 7시간 반 정도 됐어요.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그 감시위원회, 감찰위원회, 오버사이트 위원회의 위원장의 흑인 위원장의 그 우아함, 엘리아 커밍스 이 사람 다 예전에 흑백 분리 시대 때 살았고 겪었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우아함 때문이었는데 그 우아함을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은 보고 난 사람은 다 느끼는 겁니다. 심지어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보수 신문이잖아요. 패기 누난 같은 백인 여성도 로널드 레이건의 연설문 작성자예요. 이 사람이 청문회를 결국은 살렸다. 왜냐하면 그 청문회에선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미국 역사만 그러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현존하는 그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정말로 대통령도 이 사람 보고 쥐새끼라고 했지만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고 사기꾼이고 협잡꾼이라면서 온갖 자료들을 다 등장을 했잖아요. 아무리 그 공화당이 당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거짓말했는데 우리가 당신 말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은 별로 그 설득력이 없었고요. 특히 이제 그 35,000달러 대통령이 이제 그 성인 여자 배우들과 뭐 잠자고 하고 뭐 그 입막음하려고 하는 돈을 안 했다. 나 몰랐다. 절대로 몰랐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몰랐다고 하고는 그 코엔이 대통령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돈 좀 융자 받아서 주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개인 체크 이런 것까지 다 내놓은 거.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서 본 것은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먼 얘기 같지만 똑같은 겁니다. 한국 청문회로 보신다면 마이클 코엔이라는 평소에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인이었고 부자였고 그 능력을 좋아해서 본인의 인생의 가치도 그런 것에 뒀던 사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감옥에 가지만 내가 그동안 저지른 여러 가지 부정에 대해서 감옥에 가지만 할 말은 이번에는 하고 가겠다 하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그야말로 뭐 범죄자에서 성자가 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모시고 있었을 때 은행 서류 조작, 보험 사기, 거짓말 지시, 그리고 뭐 러시아의 그 위키릭스 이런 것도 뭐 폭로한다는 것도 알았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한국에서 잘못 알고 보도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나온 것은 러시아 사태 그 폭로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런 것이고 다만 그런 개인적인 것이 러시아 스캔들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지 러시아 스캔들은 지금 남부지방검사와
특별검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서 심지어는 내가 뭐 그 와이프에게 거짓말한 것도 너무 미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자들과 그렇지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당신 몇 사람에게나 그동안 협박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원래 뭐 많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20 이렇게 물어보니까 50 하다가 100 more 200 more than that 하니까 500 하니까 그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500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으로 해가 되는 사람들 말하자면 공사하고 공사 돈 제대로 안 주고 트집 잡고 안 주고 이런 거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하거든요. 그런 스몰 비즈니스 오너라는 거예요. 플러머 전기 기술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협박을 해서 한 달에 한 4번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협박을 한 게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서 돈 안 줬다 하면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이런 것을 미국 사람들이 듣는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팍스도 시청률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띄우는 거고 지금 시청률이 어디가 있는가? 아직 하지도 않는 잠자고 있는데 하노이에 그런 카메라를 가져다 대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당연히 고정을 시켜야죠. 팍스도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중계를 했거든요. 해서 어찌 보면 사람들은 마이클 코헨이 권선징악 같은 것을 보여주는가?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본인이 그렇게 후회와 뭐 회왕과 비통의 눈물도 보였어요. 흘리는 것처럼. 해서 코헨은 지금 죗값을 치르는 거고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죄를 졌다면 저런 것이 다 맞다면 러시아 내통설과 상관없이 죗값을 안 치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곧 미국의 하원에서 뭐 탄핵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도 이제 봐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이 하원 소속위원회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 같은 28살의 뉴욕이 지역구인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의원을 물리치고 초선 의원으로 당선돼서 이번에 종전선언 결의안에도 서명을 한 이 의원이 참 젊은 사람이 아주 잘했어요. 아주 단답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딜에 대해서만 주로 보험 사기, 세금 이런 것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방송은 사실은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아 커밍스라는 이 하원 이것을 쭉 청문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racist, conman, a cheat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마구 부추기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아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면서 코헨이 내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와 일을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이후의 인생은 하니까 이 커밍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 한 국가로서 누군가가 자신들의 인생을 실수로서 실수를 하고 그 인생을 체인지하고 싶을 때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국가가 미국이라면 우리 지금 미국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나쁜 상태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0번 협박했다는 제키 스피어 의원이 한 거거든요. 하원 의원이.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어떤 공화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코헨에게.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당신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거짓말했고 했는데 하니까 딱 이 코헨이 아무리 후진 법대를 나오고 했다 하더라도 변호사잖아요. Shame on you.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의원에게도 짐 조단인가 그런 의원에게도 뭐라고 얘기할 때 Shame on you라고 했고 그리고 폴 거사라는 의원이 코헨에게 병적인 거짓말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화당 의원이 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알바지에 나온 사람이에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총알바지 하겠다고 하면서 말한 코헨이 청문회에 나왔을 때 그러자 이 코헨이 앞으로 이렇게 몸을 기울이더군요. 그러더니
당신 지금 병적인 거짓말장이라고 하니까요. 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공화당 의원이 아주 화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코엔은 좀 즐기는 것 같은 그런 표정도 있었고요. 하면서 이 코엔이 그 공화당 의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10년 동안이나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 대통령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봤다.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을 미스터 트럼프를 위해서 일을 했다. I protected Mr. Trump for 10 years. Look, what's happening to me. 그러고 났더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은 뭐 그런 장면도 있었고 다 끝나고 나니까 바로 위원회의 의장인 엘리아 커밍스가 하는 말이 사실 우리 모두는 왜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 마이크 코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내 희망이 있다면 뭔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가 좀 더 좋아지는데 어떠한 조그마한 파트라도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도 이분이 딸이 둘인가 봐요. 누구죠? 마이클 코엔도 법원에 가고 할 때 딸이랑 같이 가고 있잖아요. 나도 딸 둘이 있는 아버지로서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단 말을 많이 했어요. 마이클 코엔이. 그러면서 이게 당신의 운명의 일부분일 것이다 하면서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 데스티니가 이 운명이 당신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길 바라고 그리고 better 마이클 코엔, a better Donald Trump. 민주당의 이 의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간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더 좋은 운명이 있길 바라고 a better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 better world. 더 좋은 세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코엔이 확 울고 말았거든요. 이 장면은 정말로 대단했어요. 어떻게 중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을 잘 이끌어 나가서 성공을 한다면 민주당이 배가 아플 수도 있죠. 본인들이 하기를 원했으니까 민주당의 기본이 북한과 대화로 풀고 외교로 풀고 전쟁하지 않는다는데 다만 그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할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 일을 잘 풀어서 성공했을 때 민주당이 못했다고 저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거든요. 그 점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의 의원이고 이 위원회의 의장이지만 a better Donald Trump 또 얘기를 했다는 크게 가는 거. 이 사람이 정말 평소에도 정말 우아한 흑인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정할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메소디스트를 왜 감리교를 침례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 저도 까맣게 제가 감리교, 침례교를 영어 단어를 몰랐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도 또 드렸어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정정드리고요. 이번에 감리교의 세계적인 교단이 동성애자 성직자라든가 아니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 미국의 감리교 신자 가운데서는 한 60% 정도는 동성애자 성직자도 또 동성애 자체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미국의 감리교의 평균 연령이 57세 높은 편이에요. 더 많이 다른 교단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들 생각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내일부터는 의회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부패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60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한답니다. 내일 발표한대요.
트럼프 대통령 아들을 포함해서 트럼프 재단의 CEO까지 사법방해, 부패, 권력 남용 리스트는 내일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러시아 스캔들 그쪽과도 연결이 되게 되겠죠. 미국에서 보는 한국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중복됐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에게 전에 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무조건 예뻐서 그를 포용하자 하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과거 청산을 하지 않고 포용하자는 뜻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과거 청산도 어찌 보면은 가장 적절한 시기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래서 예뻐서 그러자는 게 아니라 문제를 미래를 해결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냉철하게 좀 차가워 보이더라도 감성적으로 온건하게 접근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